12살 가난한 소년이 계모에게 쫓겨나 죽을 마음을 먹었다가 절에 갔습니다. 소년의 팔에 있는 점을 본 스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자 얼마 후 벤츠 20대가 절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절벽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건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손전등 불빛이 칼처럼 어둠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특별했어요. 보름달이 떠올라 산 전체가 푸르스름하게 밝았습니다. 마치 나처럼 선명했어요. 100m 아래 계곡의 바위들까지 달빛에 하나하나 드러나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떨어질 것 같았어요. 뒤돌아보니 험상궂은 남자 둘이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남자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비웃음 가득한 입가가 달빛에 드러났습니다. 키 큰 남자가 말했어요. 야, 뽀마. 절벽으로 뛰어내리든지 우리한테 오든지 골라봐. 어차피 넌 도망 못 쳐. 아, 짜증나. 이렇게 멀리까지 올 줄이야. 그냥 집 근처에서 빨리 없앴어야 했는데. 돈 더 받아야겠어. 집에서 쫓겨난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가요? 놀란 마음에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발끝이 절벽 끝에 닿았어요. 자갈이 굴러 떨어지며 한참 뒤에야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정말 이제 끝인가 봐요. 순간 오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새엄마가 제 방문을 발로 찼어요. 야, 이 새끼야.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꺼져.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몸을 움츠렸습니다. 계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 같은 거 키운다고. 네 아빠 죽고도 내가 지금까지 고생하잖아. 신문 배달비로 내 밥값도 안 나와. 당장 나가라고. 저는 한참을 이불 속에서 떨고 있었어요. 이렇게 버티면 될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를 문 밖으로 내보내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12살의 가난한 저는 갈 곳도 없었어요. 현관밖에 검은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제 옷가지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 한 벌, 찢어진 운동화, 구멍난 양말. 봉투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 잔액은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우유를 배달해서 모은 돈을 다 새엄마가 카드로 빼갔더라고요. 봉투를 더 뒤졌습니다. 아빠 사진 한 장만 남아 있었어요. 색이 바랜 사진 속 아빠는 웃고 있었습니다. 7살 때 절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아빠와 함께 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운전기사 아빠요. 7년 전 돌아가신 아빠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태준아, 어른 돼서 힘들 때는 설악산 청년사에 가거라. 아빠는 제가 7살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데리고 갔습니다. 태준아, 오늘 절 가는 날이야. 아빠가 웃으며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산길을 걸으면 아빠는 저를 목마 태워줬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높아요? 우리 태준이가 하늘을 볼 수 있게. 절 마당에서 뛰어놀고 스님께 절하고 절 아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감자전도 먹었어요. 바삭바삭한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물면 아빠가 물어보곤 했습니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절은 저에게 놀이동산 같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빠와 단둘이 데이트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아빠, 여기 공기가 왜 이렇게 좋아요? 그치? 나중에 어른 되고 커서 힘들 때는 여기 와. 부처님께서 다 지켜주실 거야. 계곡물에 발을 담갔을 때 아빠가 말했어요. 태준아,
힘들 때는 이 계곡물처럼 흘려보내야 한단다. 마음에 담아두면 썩어.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7살 가을, 마지막으로 아빠와 절에 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빨갛게 물든 단풍잎을 주우며 아빠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예쁘죠? 그날 아빠가 말했습니다. 태준아, 내년이면 학교 가는데 기대되지? 네. 한글 배우면 아빠한테 편지 쓸 거예요. 아빠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저는 아빠랑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절에 올 거라고 믿었어요. 사실 7살 때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왔지만 아빠는 여전히 저를 아꼈습니다. 절에 갈 때도 새엄마가 데려온 동생이 아니라 저만 데리고 갔어요. 태준이랑 단둘이 가는 데이트 시간이야. 아빠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빠와 함께한 마지막 절 방문이었어요. 그해 겨울,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빠가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태준아, 금방 올게. 엄마가 두부 사오래. 30분이 지나자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빠가 아니라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 댁 맞으신가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아빠는 하얀 시트에 덮여 있었어요. 온몸에 피가 흥건히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울면서 아빠를 흔들었어요. 아빠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태준아. 아빠.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해. 태준아. 내가 누군지 말 못해서. 아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빠,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지며 숨이 끊어졌어요. 저는 아빠 손을 꽉 붙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살까지 계모와 살았어요. 계모는 제가 7살 되던 해 가을에 아빠와 재혼했습니다. 6개월 사귀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였어요. 계모에게는 민석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계모는 저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항상 마지막에 먹었어요. 민석이가 다 먹고 나면 그때 저한테 줬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새엄마의 얼굴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제 네 밥값은 네가 벌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새엄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신문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신문을 돌렸어요. 10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어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습니다. 신문을 잡으려다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눈 위에 떨어진 신문이 눈물처럼 젖어들었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신문이 젖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얘야, 손 좀 봐봐. 이러다 동상 걸리겠다. 아줌마는 주머니에서 따끈따끈한 손난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난로를 꽉 쥐자 얼어붙었던 손가락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새엄마가 손난로를 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아줌마가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내놔. 민석이 줘야지. 동생은 학원 가야 하니까 손 따뜻해야 해. 새엄마는 제 손에서 손난로를 냉정하게 빼앗아 갔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우유 배달까지 시작해야 했습니다. 동생 학원비도 내가 벌어야지. 내가 형이잖아.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리고 6시에는 우유를 배달했어요. 번 돈은 전부 계모한테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럴 거면 고아원 데려다 주라고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학교는 늘 지각했습니다. 등교할 때 교실 문을 열면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태준아, 왜 맨날 지각하니? 선생님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것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다른 제 현실이 창피했습니다. 다락방 창고로 쫓겨났습니다. 민석이가 방을 더 넓게 쓰고 싶다고 했대요. 창고는 좁고 춥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름엔 숨이 막힐 듯 더웠고 겨울엔 이가 덜덜 떨릴 만큼 추웠어요. 얇은 이불 한 장만 덮고 잤습니다. 손에 동상이 생겨 벌겋게 부어올랐어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약값 아깝다. 침이나 발라. 새엄마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밥은 여전히 맨 마지막에 먹었습니다. 새엄마와 민석이가 다 먹고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 지각은 300일이 넘었고 결석은 50일이나 됐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더 이상 왜 늦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가난한 문제 학생이었습니다. 12살 생일인 오늘 아침 쫓겨나고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야 하나.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또 버림받을 거야. 주머니에서 아빠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서 흐릿해진 사진 속에서 아빠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말했던 그 절. 사진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청년사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힘들 때는 여기 와. 아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어요. 주머니에 몰래 숨겨둔 꼬깃한 10,000원짜리 5장을 떨리는 손으로 꺼냈어요. 매표소 직원에게 설악산행 버스표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 혼자 가는 거야? 네. 짧게 대답하고 표를 받았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 혼자는 무서워요. 하지만 아빠가 말했잖아요. 힘들 때는 절에 가라고. 버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설악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절까지는 5km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 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저를 지나쳐 갔습니다. 차가 10m 앞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었어요. 야, 꼬마, 이리 와봐. 키 큰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너 강태준 맞지? 우리랑 가자. 너네 엄마가 찾으래. 본능적으로 이건 위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저 안 가요. 남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키 작은 남자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있는 힘껏 뿌리치고 산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새끼 잡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어요. 발밑에 돌부리가 걸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 새끼가 어딜 도망가. 남자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등을 비췄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산길이라 성인 남자들보다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새벽에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했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며 따갑게 긁어댔어요. 발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아빠, 아빠, 살려줘. 저는 울먹이며 중얼거렸어요. 발밑에서 뭔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짚자 축축한 게 묻어났어요. 피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어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산길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팔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따끔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거기서 안 서? 숨이 찬 남자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도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발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쪽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바람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려는 순간 발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황급히 멈춰섰습니다. 절벽이었어요. 앞을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어둠만 보였습니다. 100m는 좋게 될 것 같았어요. 계곡 아래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남자 2명이 헐떡이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발끝에 자갈이 떨어지며 아래로 굴러 떨어졌어요. 한참을 떨어지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절벽으로 뛰어내리든지 우리한테 오든지 골라봐. 남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다른 남자는 옆으로 돌아 제 도망길을 막았습니다. 저는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뒤로는 100m 절벽, 앞으로는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뒤로 한 걸음 더 가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미타불.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어요. 똑똑똑 지팡이가 바닥을 딛는 소리가 리듬을 타며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 아래로 흰 장삼을 입은 노스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일은 가까이 돼 보이는 스님이었습니다. 등 뒤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고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흰 장삼이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이 밤에 산에서 무슨 일이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키 큰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스님, 상관 마시고 가세요. 저희 조카 데려가는 중이에요. 그런가?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스님의 눈빛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건달들을 돌아봤어요. 거짓말은 부처님도 용서하지 못하시오. 키 작은 남자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부처님? 웃기고 자빠졌네. 늙은 땡 중 하나가 뭘 할 수 있을까? 남자가 스님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거 봐,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것 같은데, 야, 땡중. 그냥 돌아가세요. 다치기 전에. 키 큰 남자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절에서 연불이나 외우지 왜 나와서 일을 만들어. 두 남자는 서로 눈짓하며 웃었어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팡이를 땅에 짚고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밝은 달빛이 스님의 흰 머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키 작은 남자가 짜증을 내며 다가왔어요. 말이 안 통하네, 비켜. 남자가 스님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정광석화였어요. 스님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휙 건달의 손목을 붙잡더니 엄지와 검지로 정확한 점을 눌렀어요. 탁! 으아! 건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남자는 마치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을 잡힌 채로 꿇어앉은 모습이 마치 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달빛 아래 건달의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아, 아파. 손목이 부러지는 것 같아. 스님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합곡혈, 손목의 기혈을 막으면 온몸에 힘이 빠지는 법이요. 키 큰 남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 망할 영감탱이가. 남자가 주먹을 쥐고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주먹이 스님의 얼굴로 날아왔어요. 저는 스님이 다치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였어요.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휙, 그리고 스님의 지팡이가 번개처럼 올라갔어요. 탁, 지팡이 끝이 건달의 명치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건달의 몸이 활처럼 구부러졌어요. 숨이 막혀 헐떡거렸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빙 돌려 건달의 정강이를 쳤어요. 건달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다시 땅에 짚었어요. 또 단중혈, 가슴 중앙을 찌르면 호흡이 막히고 승산혈, 정강이를 치면 다리에 힘이 빠지는 법이요. 건달 둘은 땅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붙잡고 다른 한 명은 명치와 정강이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남자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림 72에라오. 꾸준히 수련했더니 이렇게 부처님의 뜻대로 쓰는구나.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키 작은 남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칼이었습니다. 이 땡중 개새끼 죽여버린다.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칼을 꺼냈어요.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뒤로 휙 날아갔어요. 휙, 탁, 지팡이 끝이 건달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아! 칼이 손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칼은 바위를 맞고 튕겨나가더니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계곡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건달에게 다가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풍지열 목덜미를 누르면 탁, 스님의 손가락 2개가 건달의 목덜미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건달의 눈이 흐려지며 비틀거렸어요. 의식을 잃을 듯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남자를 바위에 기대 앉혔어요. 단 10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건달 둘은 완전히 제압되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이 비틀어져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고 다른 한 명은 목덜미를 맞고 의식이 흐려진 채 바위에 기대 있었어요. 달빛 아래 스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숨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산책을 하다 잠시 멈춘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손목을 잡힌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놓아주세요. 스님이 손을 놓자 건달은 손목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자. 남자가 의식이 흐린 동료를 부축해 일으켰어요. 둘은 절뚝거리며 산길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며 달아나는 남자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스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냐? 저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스님이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달빛이 제 손목 안쪽을 환하게 비쳤어요. 소매가 거쳐 올라가 있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붉은 연꽃 모양의 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연꽃 꽃잎이 5개, 가운데 암술이 3개, 왼쪽 아래에 작은 점 하나. 스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달빛 아래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스님은 제 손목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들고 있던 손전등 불빛이 제 손목 안쪽을 비췄습니다. 손목 안쪽에 붉은 연꽃 모양의 점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점이었어요. 스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스님은 제 손목을 가까이 들여다봤어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점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에요.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은 대답하지 않고 한참을 제 손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이름이 뭐니? 강태준이요. 강태준. 스님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스님은 제 손목을 보며 떨고 있었습니다. 아미타불, 인연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스님이 제 2 손을 꼭 잡았어요. 일어날 수 있겠니? 스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에서 흐른 피가 바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제 상태를 살피더니 등을 돌려 앉았어요. 엎이거라. 네, 엎혀가자. 절까지는 아직 멀다. 저는 스님 등에 조심스럽게 엎였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산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등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업어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올라가자 어둠 속에서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년사였습니다. 절 마당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법당에서 향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서자 온몸에 긴장이 풀리며 후들거렸어요. 앉아있거라. 스님이 부엌으로 가더니 따뜻한 차와 밥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된장찌개, 하얀 김치가 소반 위에 놓였어요. 먹어라.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체한다. 스님은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님이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아, 잠깐만 기다려라. 전화 한 통만 하겠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진성입니다. 찾았습니다. 손자분을 지금 당장 오십시오. 전화를 끊고 스님이 저를 꼭 안았어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내가 집에 가는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스님의 품에서 울기만 했어요. 배부르고 안전하다는 생각에 긴장이 풀렸는지 잠깐 그대로 졸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이 산길을 밝히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분들이 너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다. 첫 번째 차가 절 입구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차가 도착했습니다. 행렬이 멈추지 않았어요. 20대의 검은 벤츠로 산길이 가득 찼습니다. 차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어요. 40명쯤 됐습니다. 모두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어요. 첫 번째 차에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회색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맨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저를 보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께서 12년간 찾으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때 뒤에 서 있던 40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확히 45도 각도였어요. 절도 있는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국군의 날 텔레비전에서 봤던 군인들의 경례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스님이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최 집사, 오랜만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도련님을 지켜주셔서. 최 집사라고 불린 남자가 다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도련님, 이제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이 괜찮다고 따라가 보면 안다고 했어요. 최 집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뒷좌석은 넓고 부드러웠어요.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최 집사가 저와 같은 차에 탔어요.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20대의 차가 일렬로 따라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줄지어 산길을 밝혔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님이 절 입구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차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가 도련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년 전 일입니다. 최 집사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어요. 송진그룹 회장님의 며느리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송진그룹? 내가 배달하는 신문의 언론사도 가지고 있는 재벌? 저는 깜짝 놀랐지만 그냥 담담한 척 듣고 있었습니다. 출산 직후였어요.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독살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리고 무슨 조치를 취할 새도 없이 바로 병원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최 집사가 계속 말했어요. 방화였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실종됐습니다. 도련님, 그 아기가 바로 제 눈앞에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기에게는 특별한 표시가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제 손목을 가리켰어요. 손목 안쪽 연꽃 모양점입니다. 태어날 때 사진을 찍어뒀던 유일한 증거였어요. 회장님께서 12년간 전국을 수소문하셨습니다. 고아원, 병원, 경찰서,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오늘 저녁 진성 스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인데요. 최 집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도련님의 진짜 이름은 백태준입니다. 세상이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세상이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서울까지는 3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최 집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백태준, 송진그룹, 독살 화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목의 점을 내려다봤어요.
연꽃 모양이 달빛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리던 이 작은 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강남이었어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40층짜리 타워였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최 집사가 카드를 찍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버튼이 눌러졌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40층에서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이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최 집사가 앞장섰어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100평은 되어 보였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통유리창으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소파에 누군가 앉아 계셨습니다. 흰머리 노인이었어요. 일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노인이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났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12년을 찾았다. 노인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할아버지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최 집사가 차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어요.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남긴 거란다. 할아버지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어요. 12년 전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읽어주셨어요. 아버님, 제 아기 손목 안쪽에 연꽃 모양 점이 있습니다. 꽃잎이 5개, 가운데 암술이 3개, 왼쪽 아래에 작은 점 하나 있어요.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점으로 찾아주세요. 요즘 주변이 수상합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아요. 회사 장부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그 이후부터였어요. 제 아기를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올림. 저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 했구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내 엄마는 끝까지 널 지키려 했단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내 엄마는 기업 변호사 출신이었어. 총명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내 친아버지와 연애 끝에 결혼했단다. 결혼 후 회사 일을 돕다가 장부에서 수천억 원대 횡령을 발견했어. 그게 화근이었단다. 출산 직후 병문안 온 사람이 가져온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어. 돌아가시기 전 간호사에게 말씀하셨지. 내 아기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바로 병원에 화재가 났단다. 방화였어.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지. 혼란 속에서 너는 사라졌어. 할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단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일이야. 퇴직한 간호사가 양심 증언을 했단다. 12년 전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누군가 숨겼다고. 황인석 전무가 간호사를 매수했다고 했어. 영상을 복원했더니 강민호라는 사람이었지. 내 어머니를 모시던 전속운전기사였어.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연기가 나자 뛰어 올라온 것 같아. 강민호 씨가 혼란 속에서 아기를 안고 도망치는 장면이 나왔어. 아빠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CCTV 영상을 확대해서 손목의 점이 확인됐단다. DNA 검사를 할 자료는 없었지만 점만으로도 충분했어. 99.9% 일치했단다. 넌 내 손자가 맞아. 그래서 너희 집을 찾아가려고 수소문 중이었는데
오늘 저녁 진성 스님께 연락이 온 거야.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12년을 찾았단다. 전국을 뒤졌어. 고아원, 병원, 경찰서, 모든 곳을 다녔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강민호 씨가 널 숨긴 거였어. 널 지키려고. 최 집사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흐릿한 화면 속에서 운전기사 아빠가 아기를 안고 뛰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길이 뒤에서 치솟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아빠가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태준아, 한 가지 더 말해줄 게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 말이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요, 아빠는 7년 전에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진짜 아버지 말이야. 내 아들, 너의 친아버지 말이다. 며느리가 죽고 너도 실종되고 미쳐버린 줄 알았는데 황인석이 12년간 독을 먹이며 미치게 만들었던 거였어. 지금 증거를 찾고 있단다. 병원에서 안전하게 보호 중이니 곧 만나게 될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살아계신단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집사가 문을 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남자였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조카야, 들어오게. 남자가 할아버지께 인사했어요.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내 덕분에 좋지. 목소리에 뭔가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자 태준이다. 남자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황인석 전무란다. 내 조카이자 우리 회사 이사야. 할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황인석 전무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 없는 가난한 소년에서 재벌가의 손자가 되었습니다. 황인석 전무가 나간 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일단 씻고 자거라. 가정부 아주머니가 저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된 샤워였어요. 비누 거품이 몸을 감쌌고 깨끗한 수건 냄새가 났습니다. 새 잠옷을 입었어요. 부드러운 천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다정한 미소의 가정부 아주머니가 준 따끈한 죽을 먹었습니다. 침대는 크고 이불은 폭신했고 베개는 말랑말랑했어요. 다락방 창고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던 몸이 이렇게 늦게까지 잘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침 먹자꾸나.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그릇에 밥을 떠주셨어요. 국도 떠주셨습니다. 반찬도 집어주셨어요.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제게 밥을 먼저 줬어요. 밥을 다 먹고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태준아, 어떻게 살았니?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했어요. 천천히 말해도 된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죽고 계모랑 살았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1년 정도는요. 계모가 저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항상 마지막이었어요. 민석이가 다 먹고 나면 그때 저한테 줬습니다. 남은 게 없으면 라면을 끓여줬어요. 가끔은 밥도 안 줬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먹을 밥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학교 급식으로 버텼습니다. 새엄마와 같이 산 지 2년째부터는 신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면 벌떡 일어났어요. 겨울에는 밖이 깜깜했습니다. 신문 가방을 메고 아파트 단지를 돌았어요. 200불을 돌려야 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어요. 손이 시렸습니다. 장갑을 사달라고 했더니 계모가 말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사, 나한테 손 벌리지 말고. 하지만 제가 번 돈은 전부 계모한테 갔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손은 점점 더 시렸습니다. 10살 겨울이었어요. 학교에서 손난로를 나눠줬습니다. 핫팩이었어요. 흔들면 따뜻해지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손을 호호 불지 않아도 됐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민석이가 봤습니다. 그건 뭐야? 손난로야. 나도 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거야. 민석이가 계모한테 일렀습니다. 엄마, 형이 손난로 안 줘. 계모가 제 방으로 왔어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이건 제 거예요. 계모가 제 손을 잡아챘습니다. 손난로를 빼앗았어요. 민석이한테 줬습니다. 너는 어차피 신문 배달 다니면서 더워서 몸 풀리잖아. 민석이는 학교만 다니니까 손이 더 시려. 그날 밤 저는 다락방에서 울었습니다. 손이 너무 시렸어요. 입김을 호호 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동상이었습니다. 계모한테 말했어요. 손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계모가 웃었습니다. 침이나 발라, 약값 아깝다. 저는 침을 발랐어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더 부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서야 나았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끝에는 흉터가 남았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할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새엄마가 술에 취한 날에는 소리쳤습니다. 밖에 나가 반성해. 문을 열었어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를 밖으로 밀어내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무얼 반성해야 하는지 모르고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옷은 얇았습니다. 패딩도 없었어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발도 시리고 손도 시렸습니다. 몸을 떨며 서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입술이 파래지고 손이 빨개졌습니다. 발가락이 감각이 없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얘야, 왜 여기 서 있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눌렀더니 새엄마가 나왔습니다. 애가 밖에 서 있던데요. 새엄마가 웃었습니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요. 곧 들어올 거예요.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돌아갔어요. 다들 남의 집 일엔 관심 없었어요. 3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와. 저는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떨리는 몸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추웠습니다. 다음 날 손가락이 또 부었어요. 발가락도 부었습니다. 동상이 재발했어요. 병원엔 가지 못했습니다.
쫓겨나서 절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울고 계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우시더니 고개를 드셨어요. 할아버지의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여자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할아버지가 최 집사를 불렀습니다. 최 집사가 들어왔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지연, 이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파헤쳐라. 통장 내역부터 시작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들어온 돈이 있으면 출처를 전부 추적해. 그리고 이웃들, 아파트 위층 아래층 옆집, 태준이를 봤던 사람 전부 찾아가. 증언 녹음하고 서명 받고 사진 있으면 전부 확보해. 학교 기록도 떼고 병원 기록도 전부 모아. 지각 기록, 결석 기록, 상담 기록 하나도 빠짐없이. 최 집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할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여자를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하게 만들 거다. 내 손자를 그렇게 모질게 괴롭혔어. 나 백철민은 송진그룹을 40년간 이끌었어. 그 세월 동안 나를 건드린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 업계 사람들은 다 안다. 김지연은 몰랐겠지.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자기가 누구의 손자를 괴롭혔는지. 내일 아침 일어나면 네 인생이 끝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차가움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태준아, 앉아라.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던 분, 강민호 씨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마. 며칠 전 복원된 CCTV를 보고 탐정을 붙여 사정을 알게 됐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운전기사였단다. 내 친어머니의 전속 운전기사였지. 12년 전 그분의 부인이 출산 중 돌아가셨어. 아들도 함께 잃었단다. 출혈이 너무 많았대.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 강민호 씨는 하루아침에 부인과 아들을 잃었단다.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 병원에서 화재가 났지. 내 친엄마가 독살당하고 방화가 일어났어. 강민호 씨는 그날 병원 주차장에 대기 중이었단다. 연기가 나는 걸 보고 뛰어들어갔어. 강민호 씨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단다. 경찰에 신고하려 했대. 하지만 누군가 병원 주차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위험을 느꼈지. 신고하면 너도 죽고 자기도 죽을 거라고 판단했대. 그래서 그냥 키우기로 결심한 거야. 유괴나 다름없었지. 하지만 그분 나름대로는 널 지키는 거였다는 생각이 든단다. 내 친엄마가 자주 다니던 절이 있었어. 설악산 청년사였지. 그곳에는 내 친엄마 위패가 있어. 너를 데리고 절에 갔던 이유야. 강민호 씨는 2번 너를 구했어. 한 번은 불 속에서, 한 번은 7년을 몸 바쳐 지키며. 아마 너를 자기 아들처럼 키우기로 한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분은 진짜 아버지였단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 집사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보게. 최 집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 통장 내역입니다. 7년 전 1억 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송금인은 김성만, 김지연의 친오빠입니다. 이웃 증언 12명 확보했습니다.
전원 아동학대 목격 진술을 했어요. 녹음 및 서명 완료했습니다. 학교 기록입니다. 담임 교사 소견서에는 영양실조 의심, 학대 정황 농후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 기록입니다. 동상 2건, 골절 2건, 영양실조 1건입니다. 응급실 방문 5회 기록이 있어요. 최 집사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10살 겨울 사진입니다. 이웃분이 몰래 찍어두셨다고 합니다. 사진 속 아이는 눈 내린 아파트 복도에 얇은 옷 하나만 걸치고 서 있었어요. 손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눈을 뜨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셨어요. 최 집사, 김 검사님께 연락해.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검사님, 나 백철민이요. 부탁이 하나 있소.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동학대 사건 하나 맡아주시오. 증거는 내가 전부 준비했소. 내일 아침 영장 청구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김지연,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 인생이 끝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단호했어요. 태준아, 이제 진실을 말해주마. 최 집사가 조사한 결과란다. 강민호 씨가 7년 전 가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살인이었단다. 브레이크가 조작돼 있었대. 할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종결했어. 하지만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단다. 술을 전혀 안 마신 거야. 고의로 충돌한 거였어. 상대 차량 운전자를 추적했단다. 김성만, 김지연의 친오빠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강민호 씨는 내 친엄마 독사를 목격한 사람이었어. 병원 화재 당일 범인을 봤던 거야. 입을 막기 위해 죽인 거란다. 그렇다면 새엄마는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지연의 정체란다. 계모는 미혼모였어. 아들 민석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지. 민석이가 2살 때였단다. 7년 6개월 전이야. 오빠 김성만이 찾아왔대. 제안을 했어. 한 남자와 결혼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김지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돈이 필요했거든. 의도적으로 강민호 씨에게 접근했단다. 6개월 동안 교제했어. 강민호 씨는 몰랐지. 계획된 만남이라는 걸. 7년 전 봄에 결혼했어. 결혼하고 한 달 만에 강민호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오빠 김성만이 김지연에게 전화했대. 그냥 그 집에 계속 있어. 애 키우면서 살아. 1억은 입막음 돈이야. 김지연은 그렇게 했어.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다 계획된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아빠를 죽였다고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살인이었어. 새엄마가 이번에 미아 찾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 내가 텔레비전에서 너를 찾았어. 손목에 점이 있는 아이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지. 새엄마는 너의 연꽃 모양점이 생각나서 오빠 김성만에게 전화했단다. 오빠, 이 애가 재벌 손자래요. 김성만이 황인석 전무에게 연락했어. 황인석이 지시했단다. 처리해. 그래서 산에서 건달들이 널 쫓았던 거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건 계모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태준아, 널 키워준 아버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말하지 못했단다.
말하는 순간 너도 죽고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7년간 숨기고 키웠어. 내 친엄마가 자주 다니던 절에 데려간 이유도 그거야. 위패가 있었거든. 마지막 순간까지 널 지키려 했단다. 낳아준 어머니, 길러준 아버지, 모두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최 집사가 다시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회장님,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해보게. 최 집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황인석 전무의 통장 내역입니다. 7년 6개월 전 김성만에게 1억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김성만이 김지연에게 1억 원을 송금했어요. 돈의 출처가 밝혀진 겁니다. 통화 녹음도 확보했습니다. 최 집사가 녹음기를 틀었어요. 황인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처리에 조용히 흔적 남기지 말고. 김성만의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전무님.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나? 최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아드님 관련 증거입니다. 황인석 전무가 12년간 정신병원에 병원 원장을 매수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주며 입을 막았습니다. 독극물을 소량씩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어요. 최근 퇴직한 간호사가 증언했습니다. 녹음 파일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셨어요. 그리고 12년 전 며느리 독살도 황인석이 지시한 겁니다. 병원 화재도 황인석이 사주했어요. 당시 방화범을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에 숨어 있는데 송환 절차 진행 중입니다. 모든 음모의 배우가 황인석 전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황인석, 김성만, 김지연 셋 다 잡는다. 할아버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검사님 나요.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소. 황인석 전무, 김성만, 김지연 3명 동시에 잡아주시오.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시오. 증거는 내일 아침 일찍 보내겠소. 전화 너머로 검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영장 3건 청구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내일 아침이면 3사람 모두 수갑을 차게 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5시였어요.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할아버지도 일찍 일어나 거실에 계셨어요. 최 집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김지연 자택에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지연 씨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전화 너머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나 안 했어. 김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갑을 채우려 하자 더욱 크게 소리쳤어요. 놓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었어요. 엄마 어디가? 민석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민석이는 아동보호사가 오기까지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겨졌고 형사들은 김지연을 끌고 나갔어요. 차에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최 집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1차 체포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5시 30분이었습니다. 최 집사의 전화가 다시 울렸어요. 지금 김성만 자택입니다. 형사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성만 씨,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왜 이래?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만 씨, 살인 및 살인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김성만이 뒤로 물러섰어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다 발을 헛디뎠어요. 쿵,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이 달려가 김성만을 붙잡았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형사님, 저는 시킨 대로만 했어요. 황인석 전무가 시켰다고요. 김성만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끌고 나갔어요. 차에 태웠습니다. 2차 체포 완료했습니다. 최 집사가 보고했어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6시였습니다. 최 집사의 전화가 또 울렸어요. 송진그룹 본사입니다. 황인석 전무 사무실 앞입니다. 형사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황인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황인석 전무님, 살인교사, 강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영장을 보여줬습니다. 황인석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소?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손목에 채웠습니다. 찰칵, 황인석은 수갑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요. 형사들이 황인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황인석 전무가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무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황인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3차 체포 완료했습니다. 최 집사가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께 보고했어요. 회장님, 3명 모두 체포 완료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들었니, 태준아, 지금 3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단다. 너는 우리 그룹의 차기 수장이야. 어렵고 힘들겠지만 범죄자를 어떻게 벌해야 하는지 보거라. 할아버지는 눈물이 그득한 얼굴로 저에게 다정히 말하셨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지연은 취조실에서 계속 울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키웠을 뿐이에요. 형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웃 증언 12건입니다. 전부 아동학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김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형사가 사진을 꺼냈습니다. 10살 겨울 사진입니다. 눈 내린 복도에 아이가 얇은 옷만 입고 서 있습니다. 이게 학대가 아니면 뭡니까? 김지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형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김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 오는 날 밖에 세운 것도 사실입니까? 김지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형사가 병원 기록을 펼쳤어요. 동상 2건, 골절 2건, 영양실조 1건입니다. 전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김지연이 울기 시작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형사가 통장 내역을 내밀었습니다. 7년 전 1억 원 입금됐습니다. 돈이 없었다고요. 김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 취조실에서는 김성만이 조사받고 있었어요. 브레이크 조작은 누가 시켰습니까? 황인석 전무요. 5억은 왜 받았습니까? 입막음 돈이요. 왜 강민호 씨를 죽였습니까? 증인이었으니까요. 김성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취조실에서는 황인석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형사가 물었어요. 12년 전 방화를 사주한 게 사실입니까? 황인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 원장을 매수한 게 사실입니까? 침묵했어요. 김성만에게 5억을 준 게 사실입니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그의 처리에 조용히 흔적 남기지 말고
황인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송진그룹 황인석 전무 긴급 체포, 12년 전 살인교사 혐의. 아동학대 김지연 씨 체포, 5년간 학대 정황. 살인 혐의 김성만 씨 체포, 7년 전 교통사고 조작.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끄셨습니다.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세 사람 모두 같은 날 잡혔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오는 거였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마지막 심판이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면회 가고 싶으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최 집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치소로 데려다 주게. 최 집사가 저를 차에 태웠어요. 구치소까지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색 건물이 보였어요. 철조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유리창이 있었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반대편 문이 열렸어요. 새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저를 보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새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미안한데요? 새엄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새엄마는 죄가 없다고 말 좀 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시킨 거 기억나세요? 새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난로 빼앗은 거 기억나세요? 김지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새엄마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눈 오는 날 밖에 세운 거 기억나세요? 김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이제 없던 사람으로 살게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일어나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새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아, 태준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면회실로 갔습니다. 김성만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억 받고 아빠를 죽였다면서요? 김성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했잖아요. 김성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황인석이 시켜서 그래. 새엄마라도 나는 너 외삼촌이잖아. 우리 몇 번 봤잖아. 나는 죄 없다고 말해줘.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돈 받고 사람 죽인 거예요. 김성만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나서 나갔어요. 김성만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마지막 면회실로 갔습니다. 교도관이 말했어요. 황인석 전무는 면회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돌아서려는데 교도관이 덧붙였어요. 면회 신청하셨다고 전하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거부한다. 볼 필요 없다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구치소를 나왔어요. 차에 탔습니다. 최 집사가 말했어요.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틀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법원에 갔어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3명의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연, 김성만, 황인석이었어요.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김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김성만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황인석은 표정이 없었어요. 방청석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고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태준아, 내 아버지시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마른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들, 보고 싶었어? 아빠가 아파서 이제야 왔네. 고생 많았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빠, 친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최후 진술하십시오. 김지연이 일어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앉으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김성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황인석이 시킨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황인석이 일어났습니다. 변호인에게 일임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앉으십시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지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김지연이 무너졌어요. 피고인 김성만, 살인 및 살인방조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김성만이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황인석, 살인교사, 감금 횡령으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황인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은 모두 즉시 수감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다가왔습니다. 김지연을 일으켰어요.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지연이 뒤를 돌아봤어요. 태준아.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성만도 끌려갔어요. 형사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교도관들은 끌고 나갔어요. 황인석이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방청석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황인석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끝났다. 친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꽉 안아주셨죠.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봤어요. 이제 끝인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할아버지와 친아버지 사이에 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했어요. 모든 악이 심판받았습니다. 그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설악산에 가자꾸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를 타고 설악산으로 갔어요. 산길을 올라가는 동안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청년사가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절 마당을 걸었어요. 법당 앞에서 진성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흰 장삼을 입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절을 하셨습니다. 조카님, 오랜만이요. 스님도 절을 하셨어요. 회장님, 건강하신지요? 저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스님을 조카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스님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태준아, 이분은 내 조카란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카 삼촌 사이는 아니지.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출가하면 모든 인연을 끊는 법이지요.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성 스님은 내 형의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내 조카였지. 하지만 30년 전 출가하셨어. 이제는 스님이시고 나는 시주자일 뿐이야.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셨어요.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30년 전 일이란다.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난 회사에서 일했어. 송진그룹 이사였지. 권력 다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단다. 형제들이 서로 싸웠어.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이야. 난 너무 지쳤단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 돈과 권력이 사람을 얼마나 추하게 만드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어느 날 이절에 왔단다. 부처님 앞에 앉았어.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었지. 해가 지고 달이 뜨더구나. 그때 깨달았어.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다음 날 아침 머리를 깎았단다. 출가 결심을 한 거야. 가족들이 말렸어. 하지만 난 떠났지. 30년간 이 산에서 살았단다. 스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조카가 떠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오. 모두 미쳤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소. 조카가 가장 정신이 맑은 사람이라는 걸. 스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간 시주를 받았습니다. 제가 출가 전에 재벌가에 있었기 때문에 인연 있던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계산해 보니 300억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전부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에 나눠줬어요. 아이들이 밥 먹고 공부할 수 있게요. 백 회장님이 매달 보낸 돈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려보내야 맑아집니다. 그 말이 맞소. 내가 평생 배운 것도 그것이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지. 내가 알고 시주했지. 그리고 여기 올 때마다 손목 안쪽에 붉은 연꽃 모양의 점이 있는 손주 찾는 이야기를 했지. 스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태준아, 내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마.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내 어머니는 평생 이 절에 다녔단다. 결혼하기 전부터 왔어. 마음이 참 고운 분이었지. 가난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 항상 도왔어. 임신했을 때도 이 절에 왔지. 배가 불렀는데 법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내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스님, 제 아기 초음파할 때 손목에 무슨 점이 보인대요? 연꽃 모양처럼 보인다는데 예쁘지 않나요? 그래도 태어나봐야 정확히 알겠지요? 나는 축복해드렸지. 좋은 표시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요. 그 아이는 고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필 것입니다. 너희 어머니가 웃었단다. 고맙습니다, 스님. 그게 마지막이었어.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 할아버지에게 엄마에게 들어서 내 점을 알고 있었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산길 이야기도 해주마. 스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난 매일 밤 명상을 한단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마음을 비우지. 보통 9시에 출발해.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 8시에 문득 산에 가야 할 것 같더구나. 이유를 알 수 없었어. 그냥 마음이 이끌었지. 지팡이를 들고 나갔단다. 산길을 걸었어. 1시간 일찍 출발한 거였지. 그리고 절벽에서 너를 만났단다.
1시간 늦었다면 어땠을까? 건달들이 너를 해쳤을 거야. 1시간 일찍 나가지 않았다면 너는 없었을 거란다. 이것이 인연이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할아버지가 합장하셨어요.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스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태준아, 내가 왜 고생했는지 아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단다.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지. 내가 고생한 이유는 달콤함을 알기 위해서야. 고통을 모르면 행복도 모른단다. 옥불탁불성기라는 말도 있어.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야. 너는 송진그룹을 이끌 사람이란다. 1조원 그룹의 그릇이 되려면 이만한 시련이 필요했어. 하늘이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 너를 단련한 거야. 인화득복이라는 말도 있지.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이란다. 계모를 만난 게 화였지. 하지만 그 화가 너를 강하게 만들었어. 지금의 너를 만든 거야. 계모도 내 스승이었던 거란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스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덕보원이라는 말이 있어. 덕으로 원한을 갚으라는 뜻이지. 계모를 미워하지 마라. 용서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미워하지는 마라. 미움은 너를 병들게 해. 그냥 잊어라.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라. 불망초심이라는 말도 있단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라는 뜻이야. 지금 내 마음을 기억해라.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을 평생 간직해라.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져도 그 마음을 잊지 마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절을 나섰어요. 스님이 문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태준아, 잘 가거라. 저는 깊게 절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차에 탔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저는 스님의 말씀을 되새겼어요. 고진감래, 옥불탁불성기, 인화득복, 이덕보원, 불망초심. 창밖으로 단풍이 지나갔습니다. 붉고 노랗게 물든 나무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들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저는 그 말들을 평생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13살이 됐어요. 키가 10cm나 컸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할아버지, 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가 아니었어요.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친아버지가 밥을 떠주셨습니다. 많이 먹어라, 아들. 할아버지가 웃으며 반찬을 집어주셨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학교도 전학했어요. 강남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축구도 했어요. 웃을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숙제를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저녁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으실 수 있었어요. 태준아, 학교는 재미있니? 네, 할아버지,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다행이구나. 밤에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었어요. 이불은 따뜻했고 베개는 폭신했습니다. 다락방 창고가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어느 날 할아버지와 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성묘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 운전기사 아빠의 묘였습니다. 봉부는 깨끗했어요.
할아버지가 관리인을 보내 돌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얀 국화를 들고 묘비 앞에 섰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화를 내려놓았어요. 아빠, 저예요. 태준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아버지 만났어요. 친아버지도 만났어요. 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친구들도 생겼어요.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요. 신문 배달 안 해요. 밥도 제대로 먹어요. 손도 안 시려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구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빠가 7년간 키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년 전 생각이 났습니다. 새엄마한테 쫓겨나서 절로 갔던 날이었어요.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빠가 저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빠는 죽어서도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친아버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민호 씨, 고맙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무릎을 꿇으셨어요. 강민호 씨, 은혜를 잊지 않겠소. 세 사람이 묘비 앞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 저한테는 아빠가 두 분이에요. 두 분 다 제 아빠예요. 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김지연은 지금 감옥에서 징역 12년을 살고 있습니다. 김성만은 징역 25년을 살고 있어요. 황인석은 징역 30년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잊고 살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저는 다락방 창고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어요. 손은 시렸고 배는 고팠습니다. 계모한테 맞고 혼나고 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웃습니다. 그 시련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맞았어요.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니 단 것이 왔습니다. 옥불탁 불성기, 저는 다듬어져서 그릇이 됐어요. 인화득복, 화가 바뀌어 복이 됐습니다. 새엄마를 만난 게 불행이었지만 그 불행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약한 사람의 고통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를 도울 차례입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준아,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학대받는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해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하얗게 떠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새엄마를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용서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워하지는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새엄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잊고 살 거예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